자, 이제 부동산 특성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특성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좀 정확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데 원래 부동산 특성은요, 크게 원래는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으로 구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건물 특성 부분은 절대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특성을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토지 특성은 또다시 토지가 자연물로서 갖는 자연적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굳이 결론을 내려본다면 자연적 특성의 출제 빈도가 압도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문적 특성을 몰라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 학습의 중점은 자연적 특성을 위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자연적 특성은요, 토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선천적이고 고정적이며 불변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속에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라고 하는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압축하면 부부영계인, 부동, 부증, 영속, 개별, 인접이니까 한 글자 따서 부부영계인, 우리말로 부부는 영원히 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성은 말 그대로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이동할 수 없다는 특성을 부동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출제자에 따라서 부동성 이 말 대신에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이라고 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부동성이라고 익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민법 배울 때 재산을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이 뭡니까?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이고 움직일 수 없으면 부동산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처럼 부동성은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동산과 부동산은 구분이 되니까 당연히 공시수단도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수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동산은 인도점유, 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수단이 다르게 되는 이유도 무슨성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 토지가 있는 현장까지 사람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무실로 이동시킬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떤 말 나온다?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토지가 있는 현장까지 사람이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요구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맞죠? 또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할 것이고, 또 이 점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도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것을 지역 분석이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또한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가 달라요. 상이하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토지관계 법규가 복잡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찾아와서 당신 땅 갖고 있으니까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점 때문에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의 근본적인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쟁 났다라고 할지라도 땅은 갖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경우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서 토지는 또는 부동산은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은
지역별로 국지적 시장,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시장의 형성이 어렵게 되는 것도 바로 부동성에 기인한다, 부동성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되면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수단이 다르게 된 이유가 되는 것도 부동성. 또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연이 불가능하니까 토지가 있는 현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됨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통제와 규제를 받죠. 그 결과 토지관계법규가 복잡해지게 돼요. 더불어 인접성과 더불어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이 요구되고요. 또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의 중요한 세원이 되고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 피해가 커졌을 때 갖고 될 수가 없으므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만 익혀두시면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너무나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원래는 이제 부정성 나와야 되는데 이제 순서상 영속성 써 있네요. 일단 영속성의 뜻이 뭐죠?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파괴, 훼손되지 않죠. 그럼 어떤 물건이 훼손되고 파괴됨으로써 가치가 깎이는 것을 물리적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런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파괴, 훼손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면에서 가치가 깎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비록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인 감가는 배제가 되지만 조심할 것은 경제적 감가는 인정이 된다는 차이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가치가 깎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하고 그 결과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된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토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볍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정평가 3방식 들어본 기억은 있죠. 내용은 다 기억 못하지만 3방식에 보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죠. 근데 원가 방식이 뭐예요? 원가란 말 자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물건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었으니까 이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짜리야? 라고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 방식이에요. 따라서 원가 방식을 적용하려면 이 물건 만들 때 비용, 돈 얼마 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재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원칙적으로 토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땅을 남에게 빌려준다 한들 그 땅이 없어지거나 또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선뜻 남에게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쁘게 포장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하여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의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또한 이 영속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은 토지는 내용연수가 장기인 내구재예요. 그럼 내용연수는 수명이거든요. 그 물건의 수명을
내용연수 그럴 때 내용연수가 장기다, 수명이 길다, 오래 쓸 수 있다. 그걸 예쁘게 말하면 내구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내구재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의 가격 역시도 현재나 과거의 이용 상태가 아니라 장래의 이용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다는 원리를 부동산 가격 원칙 중 예측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예측해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되고 부동산 가격 원칙 중 예측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원칙 중에서는 예측의 원칙의 토대가 되고요. 또 미래의 수익을 전제로 하는 수익환원법. 자, 뭐 수익환원법 해도 좋고요. 뭐 직접환원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명이 길고 오래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의 관리가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의 의의를 크게 만든다. 관리자가 나와도 특성은 영속성이라고 보시고 문제 풀면 너무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증성이에요. 자, 부증성은 말 그대로 토지는 자연물이다.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 부증,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특성을 부증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토지는 자연물이죠. 그럼 인간의 노력으로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결과 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부증성이라고 하거나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 거죠. 토지의 공급이 크게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자, 토지의 공급 자체는 성격을 구분할 때 물리적 토지 공급과 용도, 용도를 다른 말로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적 토지 공급이 구분돼요. 근데 물리적 토지 공급은 토지의 양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즉 토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 결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럼 양의 변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양의 변화가 없을 때 탄력성 개념은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곡선의 형태는 수직선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토지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양을 늘릴 수 없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또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 때문에 용도의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때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용도적 또는 경제적 토지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 뭐 그런 문장도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증성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 결과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모습을 보이고 탄력성과 결합한다면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 이 부증성은요, 제가 뭐라고 했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무슨 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토지 공급, 다른 말로 경제적 토지 공급은 가능하다. 구분하십시오. 다시 한번 압축합니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 구분하십시오. 더불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 비용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걸 예쁘게 포장할 때 생산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원가 방식을 통해서 이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비용을 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생각해 보세요.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럼 가면 갈수록 땅이 남아돌까요? 부족해질까요?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토지가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땅의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땅값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집가고라고 해요. 그럼 집가고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땅값이 워낙 비싸지게 되니까 비싼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 편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땅값이 높게 올라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합니까? 땅값이 쌀 때 사서 짧은 시간 내에 비싸게 되팔음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토지 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나중에 정책론 배울 때 토지 문제 중에 가장 대표가 양쪽 토지 문제가 토지 부족의 문제고 질적 토지 문제가 집가고 토지 소유 편중, 토지 투기 문제 등이라고 배우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각종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다? 부증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또한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발생하니까 지대 또는 집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수요자끼리 경쟁하는 수요자끼리. 왜냐하면 땅이 부족해. 땅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땅을 차지하고자 수요자끼리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드시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땅값과 집약도가 쌍둥이에요. 즉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집약도가 커지거든요. 근데 집약도가 클 때, 집약도가 높을 때 집약적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부증성 때문에 집가가 상승하니까 집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약적 토지 이용을 조장한다, 촉진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이 개별성이에요. 자, 개별성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별을 앞뒤를 바꿔 읽으면 별개가 된다.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측면, 물리적 관점 측면이 뭐냐면 토지의 위치나 형태, 면적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형태나 면적은 같은 땅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위치까지 같은 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물리적 측면에서 완벽히 동질적인 똑같은 땅은 존재할 수 없다는 특성이 개별성이에요. 그럼 똑같은 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른 땅과 비교하기도 어렵고 대체하기도 어렵죠. 이것을 다른 말로 물리적 비대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가 제약된다, 대체가 곤란하다는 말이 나오면 개별성의 답이 되겠구나라고 고르시면 돼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어렵지만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어려워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하다는 차이점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한 가지 요령이 뭐가 있다 그랬죠? 문장 속에서 개별이라는 말이 붙어있게 되면 특성은 무조건 개별성이 답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개별화된다. 부동산 수익이 개별화된다.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공통적인 단어가 개별이잖아요. 따라서 개별자가 붙으면 특성은 뭐밖에 없다고요? 개별성이 곧 특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개별성 때문에 땅은 땅마다 다르죠. 그럼 토지는 동질품일까요? 이질품일까요? 이질품이 되겠죠. 그럼 이질품의 경우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은 그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토지는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의 성격 갖는다는 것이고, 또 개별성 때문에 땅마다 다르니까 상호 간의 대체가 곤란하고 물리적 대체가 제약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조심할 건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하다. 이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 이외에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땅을 표준지라고 하는데 그 표준지의 선정이 어렵고요. 땅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리나 이론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부동산 현상 활동 수익 개별화되니까 감정평가 시 무슨 분석? 당연히 개별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요구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공통적인 단어, 부동산 현상이 개별화, 활동이 개별화, 수익이 개별화, 개별 분석, 공통적인 단어 개별이죠. 개별자 붙으면 개별성이 답이다. 자, 인접성 나왔는데 인접성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가볍게 참고 삼아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이웃한 토지와 협동, 협동은 용도상 어울리는 이용을 얘기하죠. 협동적 이용의 근거, 또 아까 보셨던 부동성과 더불어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요 정도만 익혀도 큰 지장은 없을 거고요. 외부 효과는 크게 좋은 영향 받는 정의 외부 효과, 안 좋은 영향을 받는 부의 외부 효과로 구분되는 건 기억나시죠? 이럴 때 정의 외부 효과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이익 환수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성이 인접성이고요.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용도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성이 인접성이 된다. 그 정도로 익혀두시면 충분히 정답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인문적 특성 나왔죠. 자, 인문적 특성은 이제 자연적 특성의 반대니까 선천의 반대 후천적이고 고정의 반대 유동적이고 불변의 반대 가변적이다. 이렇게 차이점 구분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크게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이것 이외에 투자의 고정성이라든지 고가성 등의 특성이 묶여 있을 때 인문적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차라리 분합성이나 위치의 고정성은 내용은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용도의 다양성은 내용까지도 반드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용도의 다양성은요, 같은 땅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뭐라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 가장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즉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특성이 바로 뭐다?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인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이 되는 게 맞고요. 더불어 특정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선택하는 활동은 적지론이거든요. 적지론. 자, 어떻게 기억합니까? 용입 토적을 기억하자. 문장 속에서 용도가 먼저 나왔다, 입지론. 토지, 땅이 먼저 나왔다, 적지론이에요. 이 문장 다시 잘 보세요. 부지가 땅이죠. 땅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땅이 먼저 나왔다는 적지론이 답이고, 용도가 먼저 나와 있다면 입지론이 답이다. 용입 토적을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할 수 있고요. 또한 같은 땅도 그 땅이 무슨 용도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격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양하게 형성된다. 이런 주장을 가격다원설이라는 말을 써요. 따라서 가격다원설의 근거가 되지. 또한 이행과 전환을 통한, 즉 용도를 바꾸는 거죠. 용도를 바꿈으로써 토지의 용도적 공급,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부정성 얘기할 때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전환을 통한, 이걸 다르게 바꾸면 이행과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차이점 구분해서 기억해 달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나머지 분합성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내용도 있다.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세요. 거의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위치의 가변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나머지 고가성과 투자의 고정성은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가성이 뭘까요? 그렇죠. 일단 땅을 비롯한 부동산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보다 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두렵게 비싸죠. 그게 고가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돈만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의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죠. 그 남의 돈을 타인자본이라고 말하고 남의 돈 끌어오는 과정을 금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융의 의존도가 높다. 이 말을 바꾸면 타인자본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워낙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 비싼 대가를, 비싼 땅값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땅을 가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가성 자체가 일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돼요. 그럼 장벽이 되니까 아무나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는 다수가 될까요? 소수가 될까요? 그렇죠. 소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투자의 고정성 나오는데 투자의 고정성은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의 장기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투자했던 원금, 본전을 뽑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투자의 고정성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봐요. 원금 또는 본전 뽑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당연히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 부동산 투자를 선택할 때 장기적이고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건물 특성은 그냥 써본 거예요. 원래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해 보았죠. 이제 교재 통해 확인합니다. 자, 부동산 특성 부분은요. 여러분 교과서로 본다면 24페이지죠. 24페이지 보면 첫 번째 자연적 특성 나와 있습니다. 1번 부동성 있죠. 자, 부동성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제와 통제받는다는 말 적혀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인접성과 더불어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5번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부동성 때문에 위치 고정되어 있다,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 견본 제시하거나 진열 불가능하다. 그래서 토지가 있는 현장까지 가야 되니까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요구된다 했던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영속성 나왔죠? 영속성 때문에 오른쪽 올라가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심할 건 그렇다 할지라도 경제적 감가는 발생한다는 차이점 구분하셔야 될 거고요. 더불어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적용할 수 없다. 그 결과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하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영속성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마지막 줄에 장기적 배려라는 말 나와 있고요. 5번에 부동산 관리의 의의가 커진다는 말 나오면 영속성을 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6번의 오른쪽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된다는 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3번 부증성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줄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자,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라고는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세요. 곧바로 정답은 부정성밖에 없어요. 자, 뒷장을 넘겼을 때 동그라미 3번의 오른쪽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토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이걸 저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 조장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보니까 맨 오른쪽 집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제가 뭐라 했어요? 집가 상승, 그러니까 토지 부족, 집가고 토지 소유 편중, 토지 투기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속성 때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6번에 보니까 지대 또는 집가를 발생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끼리 경쟁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아울러서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4번의 개별성 나왔네요. 동그라미 1번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관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저마다 다르다. 땅마다 다르다. 결국 이질적이 재화가 되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오른쪽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맨 오른쪽에 개별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 적혀 있죠. 자, 5번은 인접성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접성은 앞서 보셨던 부동성과 더불어 외부 효과 발생하고 지역 분석의 근거. 근데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나눠지고요.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할 때 대책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 또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용도 지역지구제의 시행 주장의 근거가 된다 했던 거 기억을 나시죠? 네, 그 정도 적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27페이지 인문적 특성 나왔죠? 1번 용도의 다양성 나오니까 진한 글씨 최유효용의 판단 근거 나와 있고요. 맞죠? 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적재론의 근거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의 병합분할 가능성과 나머지 위치의 고정성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요약집에는 없지만 제가 고가성과 투자의 고정성도 얘기 드렸죠. 이것들도 알아두면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특성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제2편 강론에서 제1장 부동산 경제론 파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부동산 경제론 파트는요, 크게 4문제에서 5문제가 균등하게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겠고, 이 중에는 계산 문제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제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대목이 수요와 공급이죠.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수요는 사는 쪽 입장에서 보고 공급은 파는 쪽 입장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이 교과서, 기본서가 됐건 요약집이 됐건 모든 교과서는요, 수요를 얘기한 뒤에 공급 얘기가 나와요. 즉 수요와 공급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서 이론을 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핵심 요약집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묶어서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를 염두에 두면서 묶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은 역시 수요와 공급을
구분해서 분리시켜서 써놓았겠지만 저는 설명할 때, 수업할 때 어차피 수요는 사는 쪽 입장이고 공급은 파는 쪽 입장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양쪽을 묶어서 비교하는 식으로 PPT를 만들어 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수요 나왔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요가 나오면 무조건 사는 쪽 입장을 생각해 달라. 그럼 뒤집어서 공급이 나온다면 파는 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더불어 우리 경제학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놓았을 때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유량이라고 부르자고 약속했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수요의 속에, 의미 속에 기간자가 붙었기 때문에 수요는 기본적으로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고요. 더불어 구매하고자 한다는 건 이미 샀다는 게 아니죠. 앞으로 사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 결과 수요는 성격상 사전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후적 개념, 소비는 이미 샀다는 거예요. 이미 샀다, 이미 구입을 했다. 그러니 사후적 개념이에요. 따라서 사전적 개념인 수요와 사후적 개념인 소비는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결과 수요량과 소비량도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 수요가 되고요. 이처럼 구매 의사는 물론이고 구매 능력까지 함께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유효 수요. 뭐뭐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뒤집어 말한다면 사고는 쉽지만 구매 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동산 수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점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예비적 수요 나왔죠. 자, 예비적 수요는 다른 말로 잠재 수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매 의사, 즉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구매 능력,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예비적 수요 또는 잠재 수요가 되고 이 부분은 부동산 수요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수요다 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수요량이란 말 나왔죠. 수요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 있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수요 가격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의사와 능력 있는 최소한의 가격, 최고한의 가격이죠. 최고한의 가격을 수요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시장 갔을 때 어떤 물건 구입하고자 할 때 가격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상대방이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7,000원에 주든지 아니면 말고 그러죠. 그럼 7,000원의 가격은 수요자, 그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불할 능력 있는 의사가 있는 최고한의 가격이 7,000원까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수요 가격은 성격상 지불 의사가 있는 최고한의 가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또 수요 법칙이 있죠. 수요 법칙은 어떤 상품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이 반대로 바뀐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수요 법칙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은 값이 비싸졌다. 그럼 값이 비싸지면 구입 부담이 커지니까 그 물건을 덜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물건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구입 부담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사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결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대 방향, 즉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가 수요 법칙이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수요 법칙의 예외로 가장 대표가 기펜제, 기펜의 역설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기펜제와 더불어 베블렌 효과가 대표적인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보시면 되죠. 여태까지 딱 한 번 베블렌 효과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베블렌 효과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다음 중 수요 법칙의 예외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곧바로 베블렌 효과를 답으로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원래 베블렌 효과는요, 물건값이 비싸면 그 물건의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물건값이 비싸면 그 비싼 물건을 구입할 능력이 있음을 외부에 과시하고자, 자랑하고자 비싼 물건의 수요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렌 효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수요 곡선과 수요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요 곡선은 앞에서 우리 수요 법칙 뭐 배웠죠?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이게 수요 법칙이었잖아요. 이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만든 게 수요 곡선입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을 향해서 우하향하는 곡선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원점을 향해 볼록한 우하향 곡선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죠. 프라이스 가격, 원점, 쿼안티티 양인데 분명히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 내리면 수요량이 늘지 않습니까? 맞죠? 그 결과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을 향해서 배를 내밀었기 때문에 원점을 향해 볼록한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처럼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성작용인 가격 효과 때문이다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자주 물어봤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안 물어보니까 어떻게만 소득 효과가 뭐고 대체 효과가 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격 효과 때문입니다가 답이다. 이 정도만 익혀두시면 되고요. 더불어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과 개별 수요 곡선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수요 곡선이 됐건 공급 곡선이 됐건 개별 곡선을 합한 게 시장 곡선이 된다는 것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당연히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인데 작년 기출문제에서 수평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직적 합, 수평인데 수직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든 기억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탄력성과 기울기를 구분해 보면 시장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개별 수요 곡선의 탄력성보다 커요. 근데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의 크기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큰 쪽이 기울기는 반대로 작다고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시장 곡선의 기울기는 개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아요. 근데 그럴 때 기울기가 작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 곡선이 됐건 공급 곡선이 됐건 시장 곡선이 개별 곡선보다 탄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탄력성이 큰 쪽이 반대로 기울기는 작다라는 차이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수요 함수는요, 어떤 물건의 수요와 그 물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구분한 게 수요 함수고,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이면 수요 함수는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 관계에 있다. 이 말은 뭐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죠? 감소는 마이너스죠? 즉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공급 부분은 또 잠시 뒤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